북한에서 하늘을 나는 것은 최고의 특권입니다. 고려항공 국제선 기장, 베이징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며 외국 땅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조종사는 25년간 누린 모든 특권을 버리고 가족까지 두고 떠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대체 베이징 공항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목숨을 건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25해를 하늘에서 살았습니다. 인민군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10년, 고려항공 민간 기장으로 15년, 평양 순환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할 때마다 저는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일꾼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다만 나라가 있어야 가족이 있다는 말씀만 입버릇처럼 하셨지요.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랐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항공역학과를 나와 공군에 들어간 것도 나중에 고려항공으로 옮긴 것도 모두 아버지를 닮고 싶어서였습니다. 평양 중구역 창강동,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간부 아파트에서 우리 가족은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아내는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가야금을 전공한 재원이었고 아들 영민이는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을 앞둔 수재였지요. 배급도 제때 나왔고 외화벌이 덕에 장마당에서 쌀이며 고기며 넉넉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선 기장이라는 직책은 북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며 외국 땅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았으니까요. 공항 면세점에서 산 중국 과자를 아들에게 건네면 그 아이 눈이 어찌나 반짝이던지 아내에게는 중국산 화장품을 사다 주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특권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비행 전후로 보위부 검열이 있었고 해외 체류 중에는 감시원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호텔 방에서도 혼자 있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 갈 때도 보고를 해야 했으니까요.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조종사가 정작 땅에서는 한 발짝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국가 안보를 위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요. 아버지 세대가 목숨 바쳐 지킨 나라인데 이 정도 불편쯤이야 감수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서 한번 의문이 생기면 자꾸만 커지더라고요. 베이징 공항 라운지에서 우연히 본 텔레비전 화면, 거기 비친 서울의 모습이 제 마음에 작은 금을 내기 시작한 건 2014년 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금이 결국 제 인생 전부를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저는 25해를 하늘에서 살았습니다. 인민군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10년, 고려항공 민간 기장으로 15년, 평양 순환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할 때마다 저는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일꾼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다만 나라가 있어야 가족이 있다는 말씀만 입버릇처럼 하셨지요.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랐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항공역학과를 나와 공군에 들어간 것도 나중에 고려항공으로 옮긴 것도 모두 아버지를 닮고 싶어서였습니다. 평양 중구역 창강동,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간부 아파트에서 우리 가족은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아내는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가야금을 전공한 재원이었고 아들 영민이는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을 앞둔 수재였지요. 배급도 제때 나왔고
외화벌이 덕에 장마당에서 쌀이며 고기며 넉넉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선 기장이라는 직책은 북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며 외국 땅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았으니까요. 공항 면세점에서 산 중국 과자를 아들에게 건네면 그 아이 눈이 어찌나 반짝이던지 아내에게는 중국산 화장품을 사다 주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특권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비행 전후로 보이부 검열이 있었고 해외 체류 중에는 감시원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호텔 방에서도 혼자 있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 갈 때도 보고를 해야 했으니까요.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조종사가 정작 땅에서는 한 발짝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국가 안보를 위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요. 아버지 세대가 목숨 바쳐 지킨 나라인데 이 정도 불편쯤이야 감수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서 한번 의문이 생기면 자꾸만 커지더라고요. 베이징 공항 라운지에서 우연히 본 텔레비전 화면, 거기 비친 서울의 모습이 제 마음에 작은 금을 내기 시작한 건 2014년 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금이 결국 제 인생 전부를 바꿔놓을 거라는 걸. 2014년 4월 베이징 서우두 공항 국제선 라운지에서였습니다. 그날따라 비행기 정비 문제로 출발이 4시간이나 지연됐어요. 감시원은 화장실에 갔고 저는 잠깐 혼자가 됐습니다. 라운지 한쪽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에서 한국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서울 도심 풍경이었습니다. 번쩍이는 고층 건물들, 깨끗한 거리,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라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거리에는 거지들이 넘쳐난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화면 속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금지된 걸 본 것처럼요. 그 뒤로 저는 베이징에 올 때마다 몰래 인터넷을 찾았습니다. 호텔 로비 컴퓨터로 감시원 눈을 피해 잠깐씩. 처음엔 손이 떨렸어요. 발각되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한번 알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봤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였는데 거기 나오는 집들이 우리 평양 간부 아파트보다 좋아 보였어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고 아이들이 학원이라는 데를 다니고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나가더라고요. 우리는 간부 가정인데도 고기 반찬은 명절에나 먹는데 말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6.25 전쟁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이 먼저 쳐들어왔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게 쓴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자랑스러워하셨던 그 전쟁이 혹시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내 옆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건 반역 아닌가? 45년을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이라면 나는 뭘 위해 살아온 걸까? 아들 영민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평생 눈 가리고 살아야 하나?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서 또 거짓을 배우고 거짓을 믿고 거짓을 가르치며 살아야 하나?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나라가 있어야 가족이 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가족에게 진실조차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나라입니까?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번 뜬 눈은 다시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4년 4월 베이징 서우두 공항 국제선 라운지에서였습니다. 그날따라 비행기 정비 문제로 출발이 4시간이나 지연됐어요. 감시원은 화장실에 갔고 저는 잠깐 혼자가 됐습니다. 라운지 한쪽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에서 한국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서울 도심 풍경이었습니다. 번쩍이는 고층 건물들, 깨끗한 거리,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라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거리에는 거지들이 넘쳐난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화면 속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금지된 걸 본 것처럼요. 그 뒤로 저는 베이징에 올 때마다 몰래 인터넷을 찾았습니다. 호텔 로비 컴퓨터로 감시원 눈을 피해 잠깐씩. 처음엔 손이 떨렸어요. 발각되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한번 알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봤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였는데 거기 나오는 집들이 우리 평양 간부 아파트보다 좋아 보였어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고 아이들이 학원이라는 데를 다니고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나가더라고요. 우리는 간부 가정인데도 고기 반찬은 명절에나 먹는데 말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6.25 전쟁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이 먼저 쳐들어왔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게 쓴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자랑스러워하셨던 그 전쟁이 혹시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내 옆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건 반역 아닌가? 45년을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이라면 나는 뭘 위해 살아온 걸까? 아들 영민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평생 눈 가리고 살아야 하나?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서 또 거짓을 배우고 거짓을 믿고 거짓을 가르치며 살아야 하나?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나라가 있어야 가족이 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가족에게 진실조차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나라입니까?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번 뜬 눈은 다시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4년 5월이었습니다. 베이징 출장에서 돌아온 지 보름쯤 됐을 때예요. 그날 밤 아들 영민이가 방에서 자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은숙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담아둔 말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은수가,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바로 눈치챘나 봐요. 왜 그래요, 여보?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아내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창문까지 확인했어요. 혹시 도청이라도 되고 있을까봐. 북한에서는 벽에도 귀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간부 가정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은수가 나 베이징에서 이상한 걸 봤어.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텔레비전에서 본 것들,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들, 6.25 전쟁의 진실, 남조선 사람들의 실제 생활, 우리가 평생 배워온 것과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를. 은숙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영민이가 들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영민이가 이제 대학 가잖아요. 조종사 가족이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 비행대대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김성철 동무였어요. 저보다 3살 아래, 같이 비행학교 다닌 후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나중에 들으니까 베이징에서 한국 영사관 쪽을 기웃거렸다는 제보가 들어왔대요. 가족 전체가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아내, 아들, 딸, 부모님까지. 연좌제라는 게 이런 겁니다. 성철이 생각나?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 식구들 요덕으로 갔대요. 어린 딸도 있었는데 우리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은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알아버린 진실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눈을 감아도 베이징에서 본 화면들이 떠올랐어요. 번쩍이는 서울거리, 냉장고에 가득 찬 음식들,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은수가, 응, 영민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고 착하고 꿈 많은 아이. 그 아이가 아버지처럼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거짓을 배우고 거짓을 믿고 거짓을 위해 일하면서 그게 이 나라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당신 무슨 생각하는지 나도 알아요.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 생각해요. 영민이 할아버지 할머니, 내 부모님도 우리가 잘못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 하나 없이 컴컴한 하늘. 전기가 부족해서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긴 겁니다. 그런데 멀리 만수대 쪽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수령님 동상 주변은 언제나 불이 켜져 있으니까요. 이게 과연 나라인가? 그 생각이 또 떠올랐습니다. 밀어내려 해도 자꾸만 떠올랐어요. 며칠 후 비행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에 베이징 노선이 또 잡혀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감정 때문인지 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2024년 5월이었습니다. 베이징 출장에서 돌아온 지 보름쯤 됐을 때예요. 그날 밤 아들 영민이가 방에서 자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은숙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담아둔 말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은수가,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바로 눈치챘나 봐요. 왜 그래요, 여보?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아내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창문까지 확인했어요. 혹시 도청이라도 되고 있을까봐. 북한에서는 벽에도 귀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간부 가정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은수가 나 베이징에서 이상한 걸 봤어.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텔레비전에서 본 것들,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들, 6.25 전쟁의 진실, 남조선 사람들의 실제 생활, 우리가 평생 배워온 것과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를. 은숙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영민이가 들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 비행대대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김성철 동무였어요. 저보다 3살 아래, 같이 비행학교 다닌 후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나중에 들으니까 베이징에서 한국 영사관 쪽을 기웃거렸다는 제보가 들어왔대요. 가족 전체가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아내, 아들, 딸, 부모님까지. 연좌제라는 게 이런 겁니다. 성철이 생각나?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 식구들 요덕으로 갔대요. 어린 딸도 있었는데 우리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은수가 응? 영민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고 착하고 꿈 많은 아이. 그 아이가 아버지처럼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거짓을 배우고 거짓을 믿고 거짓을 위해 일하면서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 하나 없이 컴컴한 하늘. 전기가 부족해서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긴 겁니다. 그런데 멀리 만수대 쪽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과연 나라인가? 그 생각이 또 떠올랐습니다. 2024년 추석이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어머니 댁에 갔어요. 어머니는 78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혼자 사셨어요. 예전엔 꼿꼿하시던 분이 어느새 허리가 굽으셨더라고요. 정호야 왔구나. 어머니가 대문에서 저를 맞으셨습니다. 손에는 송편 반죽이 묻어 있었어요. 혼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 왜 혼자 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시지. 아이고, 바쁜 아들 부르기 미안해서. 영민이는 학교에서 온대요. 조금 있으면 올 겁니다. 부엌에 들어가니 솥에서 김이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인절미 냄새가 났어요. 어릴 때 맡던 그 냄새.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정호야, 너 요즘 무슨 걱정 있니? 어머니가 송편을 빚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아들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없어요. 거짓말. 엄마가 널 몇 년을 키웠는데 얼굴만 봐도 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정호야, 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 기억하니? 네. 나라가 있어야 가족이 있다. 그 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엄마는 요즘 생각이 달라졌어. 어머니가 송편을 빚는 손을 멈추셨습니다. 가족이 있어야 나라도 있는 거야. 나라가 가족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나라겠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알아. 늙은이 넋두리라고 생각해라. 어머니가 다시 송편을 빚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뭔가를 느끼고 계신다는 걸.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은숙이, 영민이, 그리고 어머니. 넷이서 둘러앉아 명절 음식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영민이 밥그릇에 고기를 올려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민이 할머니 살아있을 때 장가가는 거 보여줘야 한다. 할머니, 아직 대학도 안 갔는데요. 그래. 할머니가 욕심이 많지. 웃으시는 어머니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밤 어머니 방에 이불을 펴드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명절이 될 수도 있겠구나.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이미 굳어지고 있었어요. 영민이, 내 아들, 이 아이만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설령 그 대가가 무엇이든 2024년 10월 베이징행 비행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은숙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영민이는 학교 기숙사에 있었어요. 은수가 이번에 안 돌아올 수도 있어.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어요.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거겠죠. 영민이는요, 나중에 데려올 방법을 찾을 거야. 반드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돼. 셋이 같이 움직이면 눈에 띄어. 나 혼자 먼저 가서 길을 만들어 놓을게. 우리는 그날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영민이한테는 뭐라고 말할 것인지, 어머니는 어떻게 모실 것인지. 여보,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죽도록 무섭지. 그런데 왜? 영민이 때문이야. 그 아이가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사는 거 나는 못 보겠어. 다음 날 새벽 순안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복을 입고 조종석에 앉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수백 번 앉았던 자리인데 그날따라 모든 게 낯설었어요. 박정호 기장, 이륙 준비 완료했습니다. 부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친구였어요. 나이가 32.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륙한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고 기체가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동강이 보였고 주체 사상탑이 보였고 만수대 언덕이 보였습니다. 안녕, 평양.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 어머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종관을 잡은 손에 힘을 줬어요. 2시간 후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평소처럼 입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감시원이 옆에 붙어 있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똑같이. 그리고 그날 밤 11시, 저는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호텔 뒷문으로 빠져나왔을 때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보낸 차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빨리 타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중국 땅에서 보낸 석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데려다 준 곳은 옌벤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낡은 농가 창고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꼼짝도 못하고 밤에만 잠깐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었어요.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이 동네 공안이 자주 다녀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60대 조선족 분이셨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숨겨주셨습니다. 아주머니,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어떻게 그냥 보내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북한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요. 기장님, 평양에서 난리 났습니다. 보이부에서 가족들 조사 시작했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요? 아들은요? 아직은 괜찮대요. 근데 시간 문제입니다. 은숙이, 영민이, 어머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벽만 바라봤어요. 내가 가족을 버린 건가?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돌아가면 죽는 겁니다. 가족도 같이 죽어요. 유일한 방법은 한국에 가서 거기서 가족을 구할 방법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옌벤에서 선양으로.
선양에서 쿤밍으로,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버스를 타고 트럭 짐칸에 숨고 밤길을 걸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위험했어요. 산길이었습니다. 캄캄한 밤, 손전등도 없이 걸었어요. 앞사람 등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같이 탈북하는 사람이 3명 더 있었어요. 20살 여자애부터 50대 아저씨까지 조용히 국경 수비대 있어요.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풀숲에 엎드렸어요. 심장 소리가 귀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군인들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10분, 20분,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그냥 숨만 죽이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가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새벽녘에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살았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국까지 가야 했어요.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또 사흘이 걸렸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저도 못 가요. 한국 대사관으로 가세요. 혼자였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거리. 말도 안 통하고 돈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온 사람이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대사관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를 출발시켰어요.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태극기. 평생 원수의 깃발이라고 배웠던 그 깃발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 북에서 왔습니다. 경비원에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뒤로는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고 신원 확인을 받고 밤새 조사를 받았어요. 왜 탈북하셨습니까? 국정원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들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사는 거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후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행. 비행기가 한반도 상공에 들어섰을 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땅이 보였어요. 산이 보이고 강이 보이고 도시가 보였습니다. 같은 땅인데 남과 북, 같은 산맥, 같은 강물, 같은 하늘인데 왜 이렇게 갈라져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남조선 땅, 적국이라고 배웠던 나라, 미제의 식민지라고 배웠던 곳. 그런데 공항만 봐도 평양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깨끗하고 밝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어요.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살았습니다. 드디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은숙이와 영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기다려라. 반드시 데려올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대한민국에 온 지 1년이 됐어요. 하나원에서 석 달 교육을 받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전세를 얻었어요. 방 2개짜리. 은숙이와 영민이 올 것을 대비해서 넓은 집을 구했습니다. 지금은 항공사에서 지상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못 날아요. 북한 조종사 면허는 여기서 인정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비행기 가까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은숙이와는 가끔 연락이 됩니다. 브로커를 통해서요.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으니까. 여보, 나야. 조심해요. 감시가 심해졌어요. 영민이는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당신 걱정 많이 해요. 매번 통화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머니 소식은 끊겼습니다. 브로커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연세가 많으시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어요. 소박하게 송편 하나, 과일 몇 개 놓고 북쪽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정우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가족을 데려올 겁니다. 그게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요즘 저는 틈나는 대로 탈북민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저처럼 북에서 온 사람들, 가족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편해져요. 어제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8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북에 두고 온 아들 생각에 우신다고 하셨어요.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 제 어머니 손 같았습니다. 통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고. 그날이 오면 저는 평양으로 갈 겁니다. 어머니 산소에 가서 절을 올릴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